근데 포퍼가 마르크스를 보는 관점은 바로 대표적인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자로 보는 겁니다. 포퍼가 보기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개혁될 수 없다. 오직 자본주의는 파괴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보고, 마르크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든 사회공학을 비판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오히려 역사주의자로 보는 겁니다. 역사주의자로 보고는 사회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건 비현실적인데 포퍼가 보기에는 유토피아적 계획이 원래대로 성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점진적 변화가 현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포퍼는 계획을 내세우는 점진적 사회공학을 주장하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끊임없는 문제 해결 과정의 연속,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야. 눈앞에 있는 오류를 조금씩 수정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거창한 목표 놓고 한꺼번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소규모의 조정, 재조정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그건 결국 이제 방법론적 개인주의, 개체를 부분을 변화시키면 그만큼 전체가 변화한다는 관점에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걸 조금 변화시키면 사회 전체가 조금 변화되는 것이고, 그 아까 말한 개체론, 여기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영어로 individualism인데 개체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개인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법론적 개체론, 개인주의,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과학의 점진적 성장을 일치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포퍼가 그런 개혁이 역사 진보의 토대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칸트식의 억구를 빌어와서, 칸트가 이른바 정언명법, 너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부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이런 원칙을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형성해서 내세웁니다. 첫째는 뭐냐면 추상적인 선의 실현을 위해 힘쓰지 말고 구체적인 악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르게 표현한 거죠. 추상적인 선의 실현을 위해 힘쓰는 게 뭐겠어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악의 제거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유토피아고, 가장 긴급한 악을 찾아내서 투쟁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개혁의 과정이지, 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걸 이루겠다. 이런 건 그 잘못된 입장이다 보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같은 맥락이죠. 예?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런 의미에서 포퍼는 공리주의자와도 정면을 대결합니다. 공리주의의 원칙, 공리성의 원리가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가능한 한 최대 다수가 가능한 한 최대 행복을 누리도록 행위하라 이건데, 그걸 염두에 두고 말을 바꿔서 그러면 안 되고 가능한 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최소 고통을 추구하는 부정적 공리주의, 네거티브 유틸리테리언이즘. 이때 부정적이라는 건 이제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붙인 겁니다. 여러 번 반복되지면 바로 오류를 제거해가는 과학 방법론의 윤리학적인 변형인데, 왜 이런 그 구체적 악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라는 걸 내세우느냐? 이유는 두 가지라고 주장해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 용이하다. 눈앞에 보이는 악이니까, 구체적인 악이니까 합의하기도 쉽고, 야 이거 문제되지 않냐, 이게 고통을 주지 않느냐, 합의하기도 쉽고 설정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동의는 얻기 힘들지만 구체적인 악에 대한 합의는 비교적 훨씬 상대적으로 쉽고 명백하기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행복 추구보다는 고통 회피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이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달리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고통스럽지 않냐에 대해서는 특이한 변태 빼고는, 특이한 이 고통을 찾는 비약증 변태 외에는 다 합의 볼 수 있는 거죠. 다 맞는 거 싫어하고 등등.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목표 설정이 용이하답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도 작다. 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악을 만들지 않으면서 조그만 악들을 없앨 수 있고, 뭔가 좀 잘못 판단이 되면 재조정도 할 수 있고 위험 부담도 적은데, 큰 걸 통째로 대안을 마련할 때는 마련된 대안이 사실은 더 큰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걸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회악이란 건 뭐냐? 그러면 구체적인 악이 뭐냐? 할 때 악은 주장적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사회 조건이 구체적인 악이다. 가난, 질병, 문맹, 부정, 전쟁 이런 걸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도 행복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피하도록 해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포퍼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의 성취는 개인적 노력 차원의 문제일 수 있지만 고통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진보에서 사회를 꾸릴 때 그걸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생각이 첫 번째 명법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 명법은 모든 악의 제거는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뭐냐면 먼 유토피아, 대안을 내세우는 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이루어지면 이거 다 따라서 해결돼. 이런 식이라는 거죠. 포퍼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을 제거할 때는 딱 거기에 맞는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해야지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그걸 노력함으로써 그때 되면 이거 다 없어져.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유토피아 실현을 통한 간접적 제거에 반대하는데 지금 여기 고통받는 사람을 도외시하고 현실의 고통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적 제거에는 반대한다. 따라서 현실은 과도기가 아니다. 현실은 항상 최선의 상태가 돼야 되고 현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현실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로 보지 말아요. 과도기로 보게 되면 말이죠. 현실에 존재하는 악도 필요악이나 거기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동반되는 필수적인 걸로 놓고 정당화할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현실은 그 자체가 절대적이지 무엇을 위한 과도기로 보지 마라.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아이디어죠, 지금.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또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살아가는 게 몸을 위하여 계속 사는 사람 있잖아요. 몸을 위하여 평생 계속 목표. 그 다음에 뭐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죠. 위하여의 삶과 누리며의 삶. 왜 요새 그 무슨 음료 선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우 마이 라이프 그 음악이 나오는 CF에 이제는 나이 40 뭐 더 이상 뭘 하자면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동안은 뭘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뭔가 좀 누리며 살아야 될 때다. 이런데 그러니까 위하여 산다는 것은 현실을 항상 과도기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게 발전을 가져오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또 뭔가를 이루어내는 측면이 있지만 너무 이것만 주도적이 되면 사실은 피곤하죠.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들고 예를 들면 선행학습시키는 어린애들한테 이게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국민학생, 초등학교는 중학교를 위한 것이고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위한 것이고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위한 것이고 그건 계속 선행학습인데 초등학교 때 누려야 될 거 누리고 좀 누리며 사는 게 좀 필요한데 그죠? 그때 그게 이제 포퍼식 관점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면 이제 그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과도기로 보지 말고 현실 자체의 자기 충족성을 위해서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결점을 메꿔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관색이죠. 그러나 물론 포퍼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계량주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눈앞의 악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눈앞의 악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의학적인 비유를 하자면 포퍼식으로 하면 우리가 사회봉사 예를 들면 말이에요. 사회봉사. 자, 눈앞의 악을 제거하면 당장 눈앞에 불쌍한 사람, 가난, 질병, 문맹, 부정, 전쟁 등을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죠. 자꾸. 근데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을 무시한 채 눈앞에 그 불쌍한 사람을 자꾸 돕다 보면 끝없이 가는 거죠. 한강물에 쪽박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치료 그것도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증상에 대한 치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방, 근본적인 치료나 예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한겨레 신문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의사 두 사람이서 보수의에 대한 논쟁을 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은 보수의가 기회균등 얘기하고 하는 것이 대증요법이다. 의학에서 대증요법이라는 게 있고 보존요법이라는 게 있대요. 보존요법. 뭐냐면 근본으로 수술해야 치료가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 나타난 증세만 치료하는 거. 근본 치료 안 하고 증세만 치료해서 고통만 줄인 거. 진통제에서 고통만 줄이고 이게 이제 대증요법이고, 긍정적으로는 수술할 필요 없이 겉에 있는 걸 조금씩 치료해가면 결국 치료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상처를 보존하면서 조금씩 치료해가는 거. 긍정적으로는 보존요법이죠. 이거는 긍정적인 용어고 똑같은 상황을. 이거는 비판적인 용어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과연 보수의 해결책이, 실제로는 포포의 해결책이, 이게 이제 사실 자유주의 또는 이념적으로는 보수의 관점이기 때문에 보수의 해결책이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지금 여기 눈앞의 문제만 계속 치료해가는 대증요법이냐, 아니면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시켜가고 해결해가는 보존요법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의사 두 사람이 그렇게 재밌는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여자 정신과 의사 정혜 누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이쪽은 또 반대쪽에서 그게 재작년인가 한겨레 신문에 두 사람이서 한번 치고 콕닥콕닥 한 게 있는데, 아주 재밌는 개념,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개념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개념을 써서 했는데 비슷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유지를 위해 결국에는 부분적인 문제만 해결함으로써 총체적인 모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도록 만드는 계량주의 혹은 현실 유지를 위한 오히려 효과적인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포포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론을 쓴 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모리스 콘포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영국 노동당 쪽에 일종의 백그라운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담당한 사람인데, 오픈 소사이티는 오픈 필라소피인가 뭐 이런 책을 썼어요. 포포가 오픈 소사이티는 its enemy를 했지만 사실은 포포 철학 자체가 closed philosophy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무시한 채 부분적인 치료, 부분적인 개혁에만 그 틀 안에 잡혀 있는 거고, 오픈 필라소피가 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그것이 오픈 필라소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비슷한 반론을 제기하는 건 계속 제기되는 반론이죠. 어쨌든 포포 모델은 우리가 모델링 하자면 점진적 사회공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과학적 모델과 동일시해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 기본적인 수단은 개혁일 수밖에 없고, 혁명은 아까 말한 여러 문제 때문에 그 진보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전형적인 예로, 그와 연관된 아규먼트를, 상당히 많은 아규먼트를 담고 있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막스인데, 막스는 혁명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근데 정당화라는 게 무조건 혁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 불가피하다, 또 혁명이 필연적이다. 어떻게 보면 혁명이란 게 논쟁점이 있지만 아주 알려진 한 가지 방식의 정리에 따르면 혁명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필연적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막스 얘기는 우리가 그 다음에 볼 법칙적인가 아닌가, 역사 필연성 문제와 사실은 직결되고 그때 함께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포포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3은 법칙성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서 그때 막스 얘기를 같이 다루면서 혁명 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선생님 지금 정치 철학, 문화 철학, 종교 철학, 역사 철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에 예술 철학 한 번 하셨죠? 안 했습니다. 아직 안 그 전에 사회 철학, 인식론, 윤리학, 지금 뭐 인문이란 인문 하나씩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신화 철학이나 신화학의 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신화학은 주로 철학에 산다면 이제 기호학, 신화 자체를 철학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신화를 일종의 텍스트로 놓고 예. 철학자 중에서 기호학적 그 지향이 있는 사람들이 신화에 대한 접근들을 하겠죠. 실제로 하고. 예. 그리고 해석 철학이나 또는 해석학의 철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학 자체가 철학의 한 입장이죠. 예, 해석학 자체가. 그렇다면 독서 철학이나 학습 철학도 있습니까? 만들려면 일종의 교육 철학과 관련된 문제니까 뭐 할 수 있겠죠. 하려면. 교육 철학에서 현재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뭐 그렇게 이름 붙인 건 독서 관련 단체에 있는 철학하는 사람이 뭔가 독서와 철학을 한번 모색해 보려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현재로는 뭐 특별한 그런 그 주목할 만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뉴스에 뉴스가 있고 신문에 신문이 있듯이요. 예. 철학의 철학도 있습니까? 철학에 대한 철학. 예. 그 철학이 무엇이냐를 묻는 철학. 예. 예. 그 거의 모든 철학이 그걸 하죠. 거의 모든 철학은 자기가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를 정당화할 때 철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체로. 그러니까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철학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많은 철학이 채택하는 방식이죠. 저희 마지막 결론은요. 겨울학교 선생님께서는 코스 타이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알아야 몇 일날 할 것인지 알아야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는 아직 안 정했고요. 예. 겨울학교 저는 이제 아주 쉬운 거, 철학이란 무언가 이런 거 할 겁니다. 더 쉬운 거. 그 해석 철학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해석학은 예술 철학이나 해석 철학. 예술 철학은 조광재 선생님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조광재 선생님이 그쪽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 해석학은 이제 손님이 많이 안 올 거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그 다 과목을 선택할 때 좀 장사할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럼 제가 한 말씀 예, 예. 저 철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요,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존재론과 인식론부터 먼저 접해라,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글쎄요, 그 참 대답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이제 철학의 분야가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 그게 철학의 고전적인 분야니까. 혹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근데 가치론의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나눠서 이제 그러니까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이 고전적인 분야고 역사적으로도 고대 철학은 존재론 중심이고 고대 철학은 뭐 그래서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세상이 뭐로 이루어졌냐 뭐 중세 철학은 존재론 중에서 특수한 존재 신에 대한 존재론 전통이고 근대 와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란 게 지식의 시스템이니까 인식론이 그러니까 철학의 보통 제1 철학이라 부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핵심인 부분을 제1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고대에는 존재론 형이상학이 제일 철학이고 중세는 신학이고 근대는 인식론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철학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또는 옛날에 대학이나 뭐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보시더라도 근대 그러면 경험론, 합리론 그러잖아요. 경험론, 합리론이 전부 지식을 어디에서 얻는가 인식론적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부터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현대의 상황이죠. 자본주의라는 거.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막 심각하고 뭐 이러니까 윤리학이 중심을 차지하죠. 그리고 윤리학이 중심을 차지하는 건 윤리학 사회 철학이 중심을 차지하는 건 우리가 이 강의 앞부분에서 약간 건드렸지만 근대라는 게 주체의 확립이 핵심이고 주체라는 것이 자율적인 주체고 이성적인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에서 이제 진보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죠. 자율적인 주체인데 서로 자율적인 주체끼리 부딪히니까 안 부딪히면서 다 자율적인 주체가 되도록 조화를 성취해야 되는 과제가 근대가 안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주체로 보는 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과제죠. 그게 이제 사회철학 윤리학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였다가 20세기 후반 이후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은 미학이 제일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를 최고의 가치. 이제는 이 다 자율적인 주체에 기반해서 조절하고 조화하는 건 다 뭐냐면 이성이 중심 아닙니까? 뭘로? 자율적인 주체는 이성적인 주체고 조화 조율할 때도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조화 조율을 하잖아요. 이성 중심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거 비전에 문제가 워낙 많고 인간이 이성뿐이냐. 그래서 이제 감정, 욕망이라는 걸 중요시하니까 포스트 모던은 이성이라는 게 오히려 지배에 놀리고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배제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 인간한테 최소한 이성만큼 혹은 이성보다 더 그 욕망, 감성의 중요성을 예를 들면 무슨 19세기에 쇼펜하우어나 물론 의지 얘기를 했지만 또는 니체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보를 따져가지고 이 다 얘기 있다. 이거 다 중요한 거다. 이미 철학자들이 다 고민했다고 해서 재해석해서 지금 살려내는 거니까 감성 욕망을 내세우면 철학의 분야에서 미학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분야로 이 미학이라는 건 좁은 의미의 미학이 아니고 감성과 욕망을 다루는 일종의 문화에 대한 탐구 또 넓은 의미의 미학이 철학의 제일 분야로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될까 말까 그런 그 선도적인 흐름과 그게 되겠냐. 그냥 한번 발악해봐라. 이렇게 바라보는 흐름 사이에 대결이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니까, 꼭 존재론 인식론부터 읽으셔야 될 필요는 없죠. 오히려, 나한테서 가까운 것부터 따진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서술의 과정과 탐구의 과정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사실은 서론, 본론, 결론 중에 뭐부터 생각합니까? 서론부터 생각하면 안 되죠. 결론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논거가 뭔지 생각해서 본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론은 그게 적당한 걸 문제제기를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구상도 서론부터 하려고 그러면 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의 과정과 탐구의 과정이 다를 수 있고 철학도 체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철학에 접근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청소년들 많이 다루는데, 오히려 대학생들도, 1학년 이런 대학 학부생들도 사실은 존재론 인식론 얘기하면 얘들이 절망합니다. 철학에 대해 절망해요. 저건 나와 상관없는 거. 좀 심한 눈초리는 저 미친 거, 이런 표현을 쓰여요. 그러니까 윤리학, 사회철학은 걔들한테 비교적 가까우니까 여기서 얘기를 시작하면 훨씬 쉽죠. 또 윤리학은 더군다나 애들이 12년 동안 배웠거든요. 비슷한 걸. 바른 생활, 도덕, 윤리. 그래서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은 하시는 작업과 연관 지으면 오히려 윤리학이나 또는 이제 존재론 이런 쪽이 더 나으실지 모르죠. 인식론은 오히려 더 좀 접근하시기가 나중에 어려우실지 모르고.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신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미학 이런 걸 읽으면서 아주 기쁨을 느끼시면서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윤리학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의존과 강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가요? 저희 철학관의 강의에 포스트 모던 관련 강좌는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